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기 얼음의 한 고을에 황경원이라는 대감이 살았습니다. 너른 논밭과 기와가 즐비한 그 집 행랑채에는 16년째 종살이를 하는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칠성이라 불렀습니다.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해가 저물면 지친 몸을 뉘는 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칠성의 눈빛만은 여느 종들과 달랐습니다. 그를 아는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늘 참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칠성이 저놈은 종놈치고 눈빛이 너무 형형해. 마름 두칠이 종종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바쁜 일손 속에서 그 말을 귀담아 듣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날도 칠성은 새벽부터 장터 심부름을 나갔습니다. 겨울 채비로 사들릴 곡식과 무명을 챙기는 일이었습니다. 장터 어귀에서는 곡물전 주인이 셈이 맞지 않는다며 애꿎은 지게꾼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분명 10섬을 실었는데 장부에는 9섬이라니 내 놈이 하나를 빼돌린 게 아니냐. 지게꾼은 억울함에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구경꾼들만 수군거릴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잠시 망설이다 장부를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숫자를 적은 획이 낯익었습니다. 9이 아니라 10 다만 붓끝이 흐트러져 잘못 읽힌 것뿐이었습니다. 저 숫자 다시 한번 보시지요. 10이 맞습니다. 칠성의 나직한 한마디에 곡물전 주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종놈이 글자를 알아본단 말이냐? 그 순간 칠성은 아차 싶었습니다. 노비가 그를 안다는 것은 이 바닥에서 결코 좋은 소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어깨 너머로 몇 자 주워들은 것뿐입니다. 칠성은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뒷모습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곡물전 옆에서 짐을 지키던 두칠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이야기는 두칠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칠성이가 그를 안다고? 그거 참 재미있는 이야기로군. 두칠은 입가에 묘한 웃음을 띄었습니다. 아직은 별일 아니라 여겼지만 그 웃음 속에는 의심의 씨앗 하나가 조용히 심겨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심하는 데는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눈빛 하나 말 한마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칠성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지난 세월이 있었습니다. 16해 전 그는 이병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대부가의 도령이었습니다. 그날 밤을 그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관군이 들이닥쳤고 곡간이 불탔고 아버지는 붓 대신 오라를 받았습니다. 하룻밤 사이 가문이 영모에 얽혀 풍비박산 났습니다. 8살 어린 병연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는 스스로 노비 문서에 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이병연이 아니라 칠성으로 살았습니다. 이름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숨긴 것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옛 아버지의 필체를 흉내낼 줄 아는 손끝과 결코 꺾이지 않는 자존심뿐이었습니다. 없는 것은 너무 많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불릴 자유, 사람 대접받을 권리, 그리고 돌아갈 곳. 그런데 그 모든 결핍 속에서도 칠성이 매일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숲 뒤뜰에서 모실을 마주치는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모실은 이 집에서 나면서부터 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연이 이 집에 오기 훨씬 전부터 이 저택에서 유모 노릇을 했던 여인이었으나 모실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실의 목에는 늘 낡은 헝겊 조각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뭐가 그리 소중하다고 그렇게 애지중지해. 칠성이 물으면 모실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중한 걸 소중한 줄 모르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요. 모실의 대답은 짧았지만 칠성의 가슴에는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처지였습니다. 종이라는 이름 아래 태어난 것도 종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짊어진 것도 결국은 같은 굴레였으니까요. 그러나 모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칠성의 그 굴레는 본디 그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날 밤도 칠성은 늙은 하인 칠득의 처소에 들렀습니다. 칠득은 병연이 이 집에 처음 오던 날부터 지금까지 16년을 한결같이 그를 지켜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련님,
아무도 없을 때만 칠득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칠성은 매번 손을 저으며 그 호칭을 말렸지만 오늘만은 잠자코 들었습니다. 화롯불이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칠득은 그 불씨를 뒤적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의 값은 문서에 적히는 것이 아니니라. 그 사람이 지켜낸 마음에 적히는 법이지. 칠성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목숨이었으니까요. 노인장은 늘 그런 말씀만 하십니다. 칠성이 씁쓸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대체 마음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종의 문서 한 장이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세상인데. 칠득은 아무 대답 없이 다 타지 않은 장작 하나를 화롯불 속으로 밀어 넣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칠성이 아직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칠성의 귓가에 낮은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행랑채 쪽이었습니다.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이 야심한 시각에 저런 비명이 나는 것일까요? 그가 달려간 자리에는 두칠이 모실의 팔을 붙잡은 채 채찍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모실의 저고리 등판은 이미 땀과 눈물로 젖어 있었고 지난번 매질의 자국이 채 아물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마름 어른 제발. 모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젯밤 곡간 문서에 손을 댄 게 내년이 아니면 대체 누구란 말이냐? 두칠의 눈에는 의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곡간의 노비 문서를 몰래 꺼내본 흔적이 있었고 그는 그 죄를 모실에게 씌우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문서를 몰래 꺼내본 사람은 모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언제 어떻게 적혔는지 지울 방법은 없는지 확인하려 했던 것뿐이었는데 그 죄가 엉뚱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만두시오. 칠성이 두칠과 모실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채찍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두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노비 주제의 말음을 막아서다니 이것이 예산일이 아니라는 낌새를 처음으로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칠성이 내 놈이.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냐? 그 말에 칠성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모실을 등 뒤로 감춘 채 형형한 눈빛으로 두칠을 마주 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그 눈빛을 두칠도 모실도 오래도록 잊지 못하게 됩니다. 두칠은 채찍을 거두었지만 그 얼굴에는 새로운 계산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와 오늘 밤 이 눈빛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마. 두칠은 낮게 내뱉고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뒷모습에는 결코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모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냐? 칠성의 목소리가 뜻밖에도 다정했습니다. 모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아직 눈물이 그렁했습니다. 그 밤 대숲 사이로 부는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이 하룻밤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튿날 아침 저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평온함은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밤사이 벌어진 일은 이미 행랑채 구석구석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황경원 대감은 늦은 아침상을 물리며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대감은 풍채가 좋고 흰 수염이 인상적인 노인이었지만 집안 살림에 자잘한 일까지 손대는 성민은 아니었습니다. 마름이 알아서 하겠지. 그것이 대감의 입버릇이었습니다. 노비들의 하루하루 곡간의 샘, 매질의 횟수 같은 것들은 모두 두칠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대감의 눈길이 마당을 쓸고 있는 칠성에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놈이 언제부터 저리 자랐던가. 대감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곁에 있던 몸종도 그 말의 뜻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대감 자신도 그 말이 왜 입 밖으로 나왔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칠성의 뒷모습이 오래전 알던 누군가를 닮았다는 낯선 느낌이 스쳤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칠성은 오전 내내 장작을 패고 우물물을 기르며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두칠의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갈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점심 무렵 모실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칠성이 슬쩍 다가가 물동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괜찮으냐, 어깨는? 괜찮습니다. 이런 일 한두 번도 아니고요. 모실이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어제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습니까? 저를 감싸다 마름 어른께 밉보이면 더 큰 화를 입을 텐데요. 칠성은 잠시 말을 고르다 짧게 답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다. 모실은 그 대답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종살이하는 처지에 그런 것을 따질 여유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캐묻지 않았습니다. 모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었기에 남의 사연을 함부로 캐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벗어나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 칠성이 불쑥 물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가끔은 그런 질문이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작은 밭 하나 붙이고 닭 몇 마리 기르고요. 그뿐입니다. 별다른 욕심은 없습니다. 모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박함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가장 사치스러운 꿈이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아무 말 없이 물동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내뱉지 못했습니다. 해질 무렵 칠성은 다시 칠득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오늘 낮에 대감마님이 저를 유심히 보셨습니다. 칠성의 말에 칠득의 손끝이 멈칫했습니다. 그러셨느냐? 칠득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동요가 스쳤습니다. 노인장, 무언가 알고 계시는 게 있지요? 칠성이 처음으로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칠득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때가 되면 도련님 스스로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대체 그때가 언제란 말입니까? 칠성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16년을 기다렸습니다. 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까? 칠득은 그런 칠성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품속을 슬쩍 만졌습니다. 마치 그 안에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듯한 손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 늙은이가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부디 몸을 사리십시오. 칠성은 더 캐묻고 싶었지만 칠득의 눈빛에 담긴 간절함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짧은 손짓을 칠성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치 빠른 이라면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 품속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지를. 같은 시각 사랑채에서는 황경원 대감이 두치를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요즘 행랑채가 뒤숭숭하다던데 대체 무슨 일인가? 별일 아닙니다, 대감. 종년 하나가 버릇이 없어 손을 좀 봤을 뿐입니다. 두칠이 능청스럽게 둘러댔습니다. 대감은 미심쩍은 눈으로 두칠을 바라보았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니 매질은 적당히 하게. 여부가 있겠습니까? 두칠이 허리를 굽히며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방을 나서는 그의 얼굴에는 대감의 걱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황경원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오래전 벗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름조차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게 된 멸문한 가문의 벗이었습니다. 그댁 도련님이 살아있다면 지금쯤 몇 살이나 되었으려나. 대감은 그렇게 혼잣말을 흘리고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뜻밖의 사람이 칠성을 불러 세웠습니다. 바로 두칠이었습니다. 칠성이 잠깐 이야기 좀 하지. 두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나긋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불길했습니다. 외딴 창고 뒤편으로 칠성을 데려간 두칠은 팔짱을 낀 채 한참을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장터에서 내가 글자를 읽었다는 이야기, 내 귀에도 들어왔다. 칠성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손끝이 떨리는 것까지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깨 너머로 몇 자 아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무슨 큰 죄라고. 죄냐 아니냐는 내가 정한다. 두칠이 싸늘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내 놈이 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 내 반드시 밝혀내고 말 것이다. 노비 문서에 적힌 것 말고 진짜 내 근본을 말이다. 저는 그저 이 집 종놈일 뿐입니다.
칠성이 애써 눌러 말했지만 두칠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두칠이 목소리를 낮추며 얼굴을 바짝 들이댔습니다. 내 놈이 그렇게 감싸고도는 그 계집아이 모실이 말이다. 근본을 캐는데 걸리적거리면 내 언제든 다른 집으로 팔아넘길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 말에 칠성의 눈빛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안 되고 말고는 내가 정한다니까. 두칠이 비릿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열흘을 주마. 그 안에 내 놈의 정체를 스스로 밝히든 아니면 내가 밝혀내든 둘 중 하나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두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칠성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열흘. 그 짧은 시간 안에 16년을 숨겨온 이름을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칠성의 등줄기를 적신 것은 식은 땀만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그 모든 이야기를 우연히 엿들은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림자의 걸음은 곧장 칠득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든 달빛에 늙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다름 아닌 칠득이었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서둘러 서랍장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낡은 서찰함 하나가 그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칠득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열흘. 두칠이 내건 그 기한이 16년을 기다려온 시간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 아직은 아니었는데. 칠득은 서찰함을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오직 그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부디 며칠만 더 버텨주십시오. 아무도 듣지 않는 방 안에서 늙은 하인의 중얼거림만이 낮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는 금음달이 구름 사이로 숨어들고 있었습니다. 열흘의 셈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열흘의 셈이 시작된 다음 날부터 칠성의 하루는 겉으로는 똑같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작을 패면서도 물을 기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밝혀야 하는가, 숨겨야 하는가. 밝히면 모실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목숨은 두칠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숨기면 당장은 넘어가겠지만 두칠이 다른 방식으로 모실을 해칠 것이 뻔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잃는 것 투성이인 싸움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녁 무렵 칠성은 다시 칠득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애원이 아니라 다짐을 안고서였습니다. 노인장, 저는 정체를 밝히지 않겠습니다. 칠득이 놀란 눈으로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신 다른 길을 찾겠습니다. 두칠 그자가 어디서부터 이런 확신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그자의 약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생각입니다. 도련님, 그것은 위험한 길입니다. 지금 이대로 앉아서 모실이 팔려가는 걸 지켜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칠성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칠득은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그러시다면 이 늙은이도 더는 숨기고만 있을 수는 없겠지요. 칠득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도련님의 아버님께서는 영모의 죄를 뒤집어 쓰신 것이지 실제로 죄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칠성의 숨이 멎었습니다. 16해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을 어찌 아십니까? 제가 그날 밤 마님의 명을 받고 서찰함 하나를 빼내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칠득의 눈에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때가 오면 그 문서가 도련님을 살릴 것입니다. 칠성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묻고 싶은 것이 산더미 같았지만 칠득의 얼굴에 서린 두려움을 보고는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서는 노인장께 맡기겠습니다. 대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약속이 오갔습니다. 그것은 16해 만에 처음으로 주종을 넘어선 하나의 다짐이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칠성은 몰래 두칠의 뒤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캐물을 수는 없었으니 다른 노비들과의 잡담 속에서 조금씩 실마리를 모았습니다.
마름 어른이 요 몇 년 새 부쩍 씀씀이가 커지셨지 않나. 늙은 종 하나가 지나가듯 흘린 말이었습니다. 칠성은 그 말을 놓치지 않고 귀에 담았습니다. 곡간 셈이 해마다 조금씩 안 맞는다는 소문도 있고 말이야. 또 다른 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칠성은 그날부터 곡간 출입 기록과 마름의 씀씀이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했지만 속으로는 조각조각의 정보를 하나씩 꿰맞추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몰래 곡간의 곡식을 빼돌려 팔아넘기고 있다면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두칠에게도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점이 하나 생기는 셈이었습니다. 힘없는 자가 힘있는 자와 맞설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먹이 아니라 바로 이런 진실한 조각이었습니다. 칠성은 처음으로 자신이 더 이상 그저 숨어 지내는 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싸우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그날 밤 칠성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문득 창밖에서 낮은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실이었습니다. 이 밤에 무슨 일이냐? 칠성이 놀라 나가 보니 모실이 조그만 보따리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낮에 부엌에서 몰래 챙겨뒀습니다. 요 며칠 안색이 영 안 좋으셔서요. 보따리 안에는 삶은 감자 몇 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칠성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걸 왜긴요? 사람이 사람 걱정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모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오늘따라 유독 눈부셨습니다. 두 사람은 대숲 언저리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별들은 참 편하겠습니다. 신분도 문서도 없이 그냥 저렇게 빛나기만 하면 되니까요. 모실의 말에 칠성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나도 다음 생에는 별로 태어나고 싶구나. 그럼 저도 옆에 있는 별로 태어나겠습니다. 그래야 이번 생처럼 또 만날 테니까요. 모실의 그 말에 칠성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모실아.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킬 것이다. 그 말은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지킬 수 있을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는 다짐이었습니다. 모실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도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은 그 자리만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평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칠성이 물을 기르러 나섰을 때였습니다. 두칠의 신복 하나가 다급히 달려와 그를 붙잡았습니다. 칠성이 마름 어른이 급히 찾으신다. 지금 당장 곡간으로 오라신다. 칠성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직 열흘이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곡간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곡간 문을 열자 두칠이 등불 하나만 켜둔 채 홀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느냐? 두칠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섞여 있었지만 그 웃음이 오히려 서늘했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칠성이 애써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요 며칠 내 놈이 이상하게 곡간 근처를 얼쩡거린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말이다. 칠성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눈치를 챈 것일까요? 그저 심부름을 다니다 보니 그리 된 것뿐입니다. 그런가? 두칠이 등불을 들어 칠성의 얼굴을 가까이 비추었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속을 훤히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내 놈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헛수고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게다. 무슨 말씀이신지. 열흘, 이제 여들에 남았다는 것만 기억해 두어라. 두칠이 등불을 거두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문을 나서기 직전 그가 다시 한번 낮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부터 그 계집아이는 내 눈앞에서 심부름을 시킬 것이다. 내 놈이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곳에서 말이다. 그 말을 남기고 두칠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칠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여드레. 그리고 이제는 모실의 얼굴조차 마음대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새벽 닭이 울었지만 그 소리조차 오늘따라 유난히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칠성은 텅 빈 곳간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당장은 아무 답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 그리고 여드레라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흘러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이 터오는 하늘 아래 칠성은 주먹을 꽉 쥐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붉게 물든 마당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칠 일들을 예고라도 하듯이 그 그림자는 유난히 짙고 길었습니다. 모실이 격리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두칠은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모실은 이제 안채 부엌에서만 일했고 그 곁에는 항상 두칠의 신복 하나가 붙어 감시했습니다. 칠성은 멀리서나마 그녀의 모습을 살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도 말을 건넬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칠성은 결심했습니다. 안채 담장 아래 예전부터 알고 있던 개구멍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이 저택 구석구석을 뛰놀던 기억이 뜻밖의 곳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밤중 부엌 뒷문 근처에서 낮은 기척이 들렸습니다. 모실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잠깐이면 된다. 그저 얼굴 한번 보고 싶었다. 칠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 돌연. 아니, 칠성님도 부디 몸 조심하세요. 모실이 조심스레 정정한 그 호칭에 칠성은 순간 흠칫했습니다. 지금 뭐라 했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이 헛나온 것뿐입니다. 모실이 황급히 고개를 저었지만 칠성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무언가를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더 긴 말을 나누지 못한 채 발소리에 놀라 황급히 헤어졌습니다. 그 무렵 칠득도 하루하루 바짝 여위어 가고 있었습니다. 서차람을 품에 안고 밤을 지새우는 날이 늘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두 분 다 위험해질 것인데. 칠득은 몇 번이고 서차람을 꺼내 보았다가 다시 깊숙이 집어넣기를 반복했습니다. 때가 무르익지 않은 채로 문서를 꺼냈다가는 오히려 황경원 대감마저 곤경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멸문한 가문의 도령을 몰래 거두어준 죄까지 함께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확실한 때를 기다려야 한다. 칠득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다독임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는 결국 서차람을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아직은 이라는 말이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버거운 핑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칠성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무곡간 문서를 정리하라는 심부름이 떨어진 것입니다. 두칠의 신복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칠성은 재빨리 지난 3년치 곡간 출납 장부를 훑어보았습니다. 과연 소문대로였습니다. 매해 가을 거지 때마다 실제 수확량과 장부상의 수량이 조금씩 어긋나 있었고 그 차액이 고스란히 두칠의 배를 불려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그 어긋난 숫자들을 몰래 옮겨 적었습니다. 찾았다. 낮은 탄식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면 적어도 두칠을 상대로 협상할 여지는 생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두칠이 칠성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그 눈빛부터가 달랐습니다. 곡간 장부를 몰래 베껴 적었다지. 칠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체 어디서 새어나간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변명은 됐다. 두칠이 싸늘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나를 상대로 수를 쓰려 했다니 이제야 확신이 서는구나. 내 놈은 필시 예산 놈이 아니다. 그날 이후 두칠의 움직임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먼저 그는 인근 고을을 오가는 인신매매 거간꾼에게 은밀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모실을 팔아넘길 채비였습니다. 계집 하나 값 잘 쳐줄 곳으로 알아보게. 되도록 멀리 빨리. 두칠의 명이 떨어지자 거간꾼은 능글맞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모실은 안채 마당을 오가다 낯선 사내가 두칠과 함께 자신을 힐끔거리며 무언가 흥정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을 나누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설마. 모실은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부엌으로 돌아갔지만 손에 든 소쿠리가 자꾸만 떨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감시하는 신복의 눈을 피해 목에 건 헝겊 조각을 몇 번이고 매만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그 유일한 물건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칠은 다른 노비들 사이에 은근한 소문을 흘렸습니다. 칠성이 그놈 고간 물건에 손을 댔다더군. 도둑질하는 종놈이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지.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소문이란 본디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퍼지는 법이었습니다. 며칠 새 칠성을 바라보는 다른 노비들의 눈빛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곧잘 말을 걸던 동료들도 이제는 그와 눈을 마주치기를 피했습니다. 도둑질한 놈이랑 괜히 엮여서 좋을 것 없지. 누군가 등 뒤에서 그렇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16년을 버텨온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도둑놈으로 몰리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진실을 말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더 큰 위험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칠은 가장 무거운 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감마님께 아뢰옵니다. 두칠이 황경원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행랑채의 종놈 칠성이 고간 물건을 훔치고 문서를 위조하려 한 정황이 있사옵니다. 관아에 넘겨 엄히 다스려야 할 줄로 아뢰옵니다. 황경원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것이 참말인가? 소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이옵니다. 두칠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그는 능숙한 자였습니다. 황경원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미간을 좁힌 채 두칠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증거는 있는가? 무곡간 장부를 몰래 베낀 것을 소인이 직접 붙잡았습니다. 게다가 그놈의 근본부터가 수상쩍습니다. 종놈답지 않게 그를 알고 셈에도 박습니다. 그 말에 황경원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를 알고 셈에 밝은 종. 어딘가 낯익은 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그 흔들림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알겠네.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겠네. 내일 아침 그 아이를 사랑채로 데려오게. 내 직접 물어볼 것이야. 두칠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공손히 허리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금명이 떨어진 순간 저택 전체에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그날 밤 자신을 둘러싼 그물이 서서히 좁혀오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도망칠 수도 맞설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내일 아침에 그 자리가 그의 16해를 송두리째 뒤흔들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곧 칠득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도련님을 사랑채로 부르신다고. 칠득의 낯빛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행랑채로 달려갔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내일 아침 대감마님 앞에 서시게 될 것입니다. 들었습니다. 칠성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차분했습니다. 노인장, 이제는 정말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칠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품속의 서찰함을 꽉 끌어줄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6해 동안 숨죽여온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올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한 채 내일 아침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되뇌고 또 되뇌었습니다. 창밖의 어둠은 좀처럼 거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랑채 마당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칠성은 두 손이 결박된 채 마당에 꿇어앉혀졌습니다. 그 곁에는 두칠이 득의양양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황경원 대감이 대청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그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칠성이라 했느냐? 예, 대감. 칠성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결박된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곡간 물건에 손을 대고 문서를 몰래 베꼈다는 것이 사실이냐? 장부를 베낀 것은 사실이오나 물건에 손을 댄 적은 없습니다. 거짓을 고하는구나. 두칠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곡간 샘을 몰래 캐고 다닌 것이 벌써 여러 날입니다. 대감마님, 더 볼 것도 없이 당장 관아로 넘겨야 합니다.
황경원이 손을 들어 두치를 제지했습니다. 내가 묻고 있지 않은가.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저편에서 다급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놓으세요. 놓으란 말입니다. 모실이었습니다. 거간꾼과 두칠의 또 다른 신복이 그녀를 억지로 끌고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시라. 칠성이 결박된 몸으로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곁에 있던 종들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인가? 황경원이 놀라 소리쳤지만 두칠은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저 계집이 곳간 도둑질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먼 곳으로 넘겨 다스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그것을 반박할 힘이 칠성에게는 없었습니다. 모실이 마당을 가로질러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칠성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칠성님. 아니 부디. 무사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모실의 모습이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칠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듯 무너졌습니다. 16년을 지켜온 이름도 자존심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킬 것이 사라진 자에게 세상은 그 무엇보다 캄캄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관군이 들이닥치던 그 밤 아버지는 어린 병연의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남아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 그날 이후 병연은 오직 살아남는 것만을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이름을 숨기고 마음을 숨기고 그렇게 16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살아남았으되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눈앞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그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두칠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몰아붙였습니다. 보셨습니까, 대감? 저놈이 저리 동요하는 것이 곧 죄를 지었다는 증거입니다. 더 볼 것도 없이 관하로 넘기시지요. 황경원은 침통한 얼굴로 침묵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그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결박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귓가에는 오직 모실의 마지막 목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전 화롯불 앞에서 들었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값은 문서에 적히는 것이 아니니라. 그 사람이 지켜낸 마음에 적히는 법이지. 칠득의 그 말이 그제야 온전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켜야 했던 것은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모실이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칠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감 소인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두칠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어귀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득이었습니다. 늙은 몸으로 서찰함 하나를 품에 안은 채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대감마님, 부디 소인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황경원이 놀란 눈으로 칠득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여기는 어인일인가? 칠득은 대청마루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서찰함을 받쳐 올렸습니다. 이 안에 16해 전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부디 열어보아 주십시오. 황경원이 서찰함을 받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문서 한 장과 예전에 본 적 있는 인장이 찍힌 서찰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서를 읽어 내려가던 황경원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병연이 아버님의 필체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대감. 그리고 지금 대감 앞에 꿇어앉은 저 아이가 바로 그 댁의 도련님이십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술렁였습니다. 두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럴 리가. 종놈 주제에 무슨 도령이란 말이오. 두칠, 자네는 잠자코 있게. 황경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노기를 띄었습니다. 황경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칠성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수 그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내 진작 눈치챘어야 했다. 그 눈빛이, 그 필체가 오래전 벗의 모습과 어찌 그리도 닮았던지. 대감께서 제 아버님을 아셨습니까? 알다마다 절친한 벗이었느니라.
다만 그날의 일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두려워 확신하지 못한 채 세월만 흘려보냈다. 미안하구나. 황경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칠득이 그제야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사연을 모두 풀어놓았습니다. 16해 전 영모의 죄는 실은 다른 자들이 꾸민 모함이었습니다. 병연 도련님의 아버님께서는 그 진실을 알고 계셨기에 죽기 전 이 문서를 남기셨습니다. 소인은 그것을 지키며 도련님이 스스로 밝힐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황경원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문서라면 조정에 다시 아뢰어 능히 누명을 벗길 수 있을 것이다. 칠득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모를 고한 자는 실은 도련님 댁의 땅을 탐내던 이웃 고을 아전이었습니다. 거짓 밀고로 가문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헐값에 사들였지요. 그자의 이름과 죄상 또한 이 문서에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황경원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런 자가 여태 벼슬 자리에 남아 있었다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구나. 대감께서 조정에 이 사실을 아뢰어 주신다면 16해 만에 비로소 진짜 죄인이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반드시 그리하겠네. 옛 벗의 아들을 이제야 알아본 것만으로도 부끄러운데 그 억울함마저 풀어주지 못한다면 벗을 볼 낯이 없지. 그때 마당 한쪽에서 낯선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거간꾼에게 끌려가던 중 소란을 듣고 되돌아온 모실이었습니다. 신복들도 이 갑작스러운 사태 앞에서 감히 그녀를 붙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어찌. 모실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 있었습니다. 황경원의 시선이 문득 모실의 목에 걸린 헝겊 조각에 머물렀습니다. 그 아이 목에 걸린 것 잠시 보여주겠느냐. 모실이 영문을 모른 채 헝겊 조각을 풀어내밀었습니다. 황경원이 그것을 받아 살펴보고는 크게 놀랐습니다. 이 문양은 병연인의 가문의 문양이 아닌가. 칠득이 그 말에 무릎을 짚으며 탄식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실의 어머니가 바로 그때 그 유모였단 말입니까? 칠득의 목소리에 벅찬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모실의 모친은 원래 병연 도련님 댁에서 유모로 있던 이였습니다. 가문이 무너지던 그날 어린 모실을 품에 안고 겨우 몸을 피해 이대까지 흘러들었던 것입니다. 그 헝겊은 그날 도련님 댁 안주인께서 손수 지어주신 베넷저고리 조각이었습니다. 칠성과 모실이 서로를 마주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불행 속에서 흩어졌던 두 집안의 인연이 16해를 돌아 다시 이 마당에서 맺어지고 있었습니다. 두칠은 그제야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음을 깨달았습니다. 네, 대감. 이 모든 것은 필시 무슨 착오가. 착오라니 정녕 그러한가. 황경원의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우곡간 장부의 셈이 3년째 어긋나 있다는 사실도 내 오늘에서야 제대로 들여다보았네. 그 차액이 자네 손에 들어갔다는 것을 이 저택의 종들이 이미 다 알고 있더군. 곁에 있던 늙은 종이 조심스레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아뢰옵니다. 마름 어른께서 그간 곡간 곡식을 빼돌려 팔아온 것을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었으나 두려워 감히 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줄줄이 다른 노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에 동조했습니다. 두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게다가 죄 없는 아이를 억지로 팔아넘기려 했으니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황경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엄히 명했습니다. 두칠을 결박하여 관하로 넘겨라. 횡령과 인신매매 그리고 무고의 죄를 낱낱이 물을 것이다. 두칠은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네, 내가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이럴 수는 없다. 그러나 그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0수년간 그가 짓밟아 온 이들의 침묵이 이제는 그를 외면하는 것으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나졸들이 마당으로 들어와 두칠을 오라로 결박했습니다. 횡령과 인신매매, 무고의 죄를 물어 관아로 압송한다. 나졸의 굵은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칠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대문 밖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그가 끌려간 곳간 자리에는 그동안 그가 빼돌려온 곡식의 흔적과 장부가 고스란히 남아 훗날 죄를 밝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칠의 이름은 다시는 그 저택에서 불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모실도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저 종의 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제는 아니다. 칠득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내 어머니는 끝까지 도련님 댁에 대한 의리를 지킨 분이셨다. 그 마음이 헛되지 않아 오늘 이렇게 다시 이어진 것이니라. 모실은 목에 걸었던 헝겊 조각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평생 영문도 모른 채 지녀온 그 작은 천 조각이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황경원은 조정에 다시 상소를 올려 병연 가문의 누명을 벗기는 일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칠득이 지켜온 문서와 오랜 세월 진실을 알고 있던 황경원의 증언이 더해지자 오래된 사건의 전모가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오래 묵은 사건을 재조사한 끝에 16해 전의 밀고가 거짓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죄를 꾸며낸 아전은 그 죄값을 톡톡히 치렀고 빼앗겼던 땅과 가옥 일부도 되돌아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인근 고을 사람들은 저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댁 도련님이 여태 살아계셨다니 그것도 이댁종으로 말이야. 하늘도 무심치 않으신 게지. 16해 만에 이런 일이 다 생기는구먼. 저작거리에서도 한동안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병연은 다시 그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16년 만에 되찾은 이름이었지만 정작 그 이름을 다시 얻은 병연의 마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는 그 이름을 되찾는 것만이 유일한 소원이었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그보다 소중한 것이 이미 곁에 있었습니다. 저택 마당에서 병연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노비 문서를 손에 들었습니다. 이 문서가 나를 살렸고 동시에 나를 가두었습니다. 병연이 낮게 은조렸습니다. 이제는 이 문서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그는 화로 앞에 서서 손수 그 문서를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종이장이 타들어가며 붉은 재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모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 병연이 모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는 품에서 작은 함을 꺼내 모실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레 마련한 가락지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분도 문서도 없이 그저 사람으로서 너에게 청한다. 나와 함께 해주겠느냐? 모실은 한참을 말없이 병연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 생에도 다음 생에도 곁에 있겠습니다. 그해 가을 저택 마당에서는 작은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황경원이 손수 주례를 섰고 칠득은 눈물을 훔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택의 다른 노비들도 하나둘 마당으로 모여들어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두칠 아래서 숨죽이며 지내던 이들의 얼굴에도 오늘만큼은 환한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저 두 분 덕에 우리도 숨통이 트였구먼. 늙은 종이 눈물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곁에 있던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웃었습니다. 병연은 관복도 화려한 예복도 아닌 소박한 무명 도포 차림으로 모실 곁에 섰습니다. 신분을 되찾았다 해서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숨길 것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사람의 값은 문서에 적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켜낸 마음에 적히는 법이니라. 칠득이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16해 전 화롯불 앞에서 건넸던 그 말이 오늘에서야 비로소 완전한 뜻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병연과 모실은 신분의 벽도 원한의 그늘도 넘어 마침내 서로의 곁에 나란히 섰습니다. 노비 문서 한 장으로 갇혔던 16해의 세월이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날들 앞에서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붉게 물든 노을이 저택 마당 위로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불길한 그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비추는 따스한 빛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했습니다. 신분이 사람을 가두는 문서라면 사랑은 그 문서마저 태워 없애는 불씨라고 말입니다. 16년의 세월을 돌아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노비 문서를 스스로 불태운 도령과 그 곁을 끝까지 지킨 종의 딸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 저택 대숲은 오늘도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바람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도록 이어질 다정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노비 문서를 불태운 도령과 종의 딸이 마침내 하나가 된 신분을 초월한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 마당의 대숲만큼은 그날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